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참 오랜만이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자전거 여행을 다녀오고 또 휴식도 취하고 밀린 업무도 해치우고 그렇다고 많이 바쁜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쉬다가 다시 일하려니까 집중도 안 되고 효율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 여행은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한동안 무릎이며 어깨며 성한 곳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팔 보이시나요? 화면상으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육안으로 보면 완전히 커피 우유 같습니다. 지금 여행 영상도 틈틈이 편집 중입니다. 다음에 업로드가 된다면 다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셜록 홈즈를 읽으러 왔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요, 장기 입원 환자. 제가 저번에 읽어드린 꼽추 사나이의 바로 다음 에피소드니까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먼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 난 친구인 셜록 홈즈의 명석한 두뇌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글재주도 없는 회상기를 계속 써왔다. 그것을 다시 읽다 보면 난 어느 사건을 채택해야 할지 늘 망설이게 된다. 또한 그러한 사실에 나 스스로 놀라고 있다. 홈즈는 몇 가지 사건에서 분석적 추리라고 하는 재주를 연출하여 그 독특한 조사법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보여왔다. 그 가운데는 사건 그 자체가 매우 시시한 것이라든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발표를 단념한 것도 있다. 한편 사건 그 자체는 매우 진기하고 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건 해결에 홈즈가 이룩한 역할이 대수롭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작가로서의 나는 다소 불만스러운 것들도 있었다. 지난날 주홍색 연구라는 제목으로 쓴 작은 사건이나 글로리아 스코토 행방에 관한 사건의 내용 등이 홈즈의 전기를 지피라는데 영원히 나를 괴롭힌 신라와 카리브디스의 좋은 예라고 이어진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사건도 홈즈가 큰 활약을 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다시 음미해 볼 때 참으로 기묘한 사건이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한 듯해서 그만 쓰고 말았다. 비가 내리는 10월의 음산한 날이었다.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고 홈즈는 소파에 드러누워 아침에 배달된 편지 따위를 읽고 있었다. 난 인도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추위보단 더위를 견디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섭씨 30도 정도 기온 따위는 예사롭게 참을 수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문은 하나도 흥미롭지가 않았다. 그리고 화제에 오를 수 있는 의회도 열리지 않고 있었다. 이럴 때 도시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난 뉴플레스트의 나무 그늘이라든가 사우스시의 바닷가가 그리워졌다. 은행 잔고가 빈약했던 관계로 난 휴가를 뒤로 미루고 있었지만 내 친구 셜록 홈즈로 말할 것 같으면 시골도 바닷가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서 신경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길게 뻗치고 해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소문과 의문을 감지하는 것을 홈즈는 좋아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재능에 뛰어났지만 자연을 즐기는 재능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변화라고 한다면 거리의 악한들이 정신을 다른 데 쏠리게 한 다음 그 녀석을 시골에 있는 동료들이 추적하도록 하는 정도였다. 홈즈가 편지에만 정신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재미도 없는 신문을 방바닥에 던져버리고 의자에 등을 기댄 다음에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자 홈즈가 느닷없이 말을 걸어와 나의 사색은 끊기고 말았다. 자네가 옳았어, 왓슨. 홈즈는 이렇게 말했다. 머리를 맑게 만드는데 휴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야.
뭐야? 이렇게 난 외쳤다. 외치고 나서 홈즈가 내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난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 홈즈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홈즈, 난 뭐가 뭔지 통 영문을 알 수가 없어. 내가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홈즈는 크게 웃었다. 그리고 나서 홈즈는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포가 쓴 단편 소설의 한 귀절을 읽어준 걸 기억하고 있겠지. 거기서 뛰어난 추리력의 소지자는 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맞혔어. 자넨 그걸 작자의 사기로 처리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지. 내가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쨌든 말로써 표현했는지 몰라도 말이야, 왓슨. 자네 눈썹의 움직임만 보아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자네가 신문을 내던져 버리고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 자네 마음을 읽고 자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셈이지. 내가 자네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증거로서 말이야. 그래도 난 납득할 수가 없었다. 자네가 나에게 읽어준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관찰한 사내의 행동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내고 그 사내가 쌓아올린 돌에 걸려 넘어진다든가 별을 쳐다본다든가 했을 거야. 그러나 난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이야. 내가 자네에게 어떤 실마리를 주었단 말인가? 이렇게 난 말했다. 자넨 오해를 하고 있어.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거야. 특히 자네 표정은 매우 정직한 것이니 말이야. 내 표정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인가? 자네의 표정, 특히 눈 움직임으로 알 수 있지. 너무 멋있어. 난 소리쳤다. 뭐 그렇게 어려운 추리는 아니었어. 지난날 자네가 의심하지만 않았다면 일부러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밤이 되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 우리 함께 런던의 거리라도 산책해볼까? 난 좁은 거실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진력이 났기 때문에 기꺼이 찬성했다. 3시간 동안이나 우린 함께 걸어다녔다. 프리트 거리나 스트랜드 거리를 걸었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만화경 같은 사람들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돌아다녔다. 그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홈즈는 섬세하게 관찰했고 날카로운 추리력을 작용시켜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다. 난 넋 빠진 듯 듣기만 하고 있었다. 베이커 거리로 돌아온 것은 10시가 지나서였다. 사륜마차가 현관 앞에 멈추어 있었다. 홈즈가 말했다. 의사의 마차군. 일반 의원 의사일 거야.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많은 의사야. 어떤 상의할 일이 있어 찾아온 것일 거야. 돌아와서 다행일세. 난 홈즈가 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리에 따라갈 수가 있었다. 마차 안에는 램프 불빛을 받고 매달려 있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바구니가 보였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연장의 종류나 상태를 보고 재빨리 추리했던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로써 이렇게 밤늦게 찾아온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시간에 동업자인 의사가 무슨 볼일이 있어 찾아왔을까 하는 흥미도 있어서 난 홈즈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방으로 들어가자 엷은 갈색 볼수염을 기르고 얼굴이 긴 창백한 안색을 한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이는 30, 그 이상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수척한 얼굴의 표정, 좋지 않은 안색으로 미루어 보아 생활 때문에 정력과 젊음을 상실하여 늙어 보이는 것이라 여겨졌다. 그 태도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신경질적이고 내성적인 것이었다.
일어나서 맨틀피스에 올려놓은 희고 섬세한 손도 의사의 손이라기보단 예술가의 손이라 하는 편이 나을 것만 같았다. 옷차림은 수수한 것으로 검은 프로코트에 검은 바지, 약간 두드러지는 색조라고 한다면 넥타이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은 건 참으로 다행입니다. 홈즈는 쾌활하게 말했다. 네? 나의 마부한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이드 테이블에 있는 촛불을 보면 알 수 있죠. 자자, 한 번 더 자리에 앉도록 하시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전 퍼시 트리베리안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부르크가 403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난 물어보았다. 원인 불명의 신경장애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신이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사는 창백한 얼굴을 붉히면서 좋아했다. 아이고, 그 일의 평판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고 출판사 관계자들도 실망할 정도로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의사십니까? 퇴역 군의관입니다. 저는 전부터 신경병에 흥미가 있어서 그걸 전문으로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데 이런 일은 관계가 없는 일이겠죠. 홈즈 씨, 사실은 브루크 거리의 제 집에서 최근에 기묘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 밤엔 그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어 의논차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겁니다. 셜록 홈즈는 의자에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괴로운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사 트리베리아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사소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매우 복잡해서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말씀드려 어느 게 중요한가 판단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려는 겁니다. 먼저 대학 시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런던 대학 출신으로 성적은 이렇게 말씀드려 쑥스럽습니다만 교수들도 장래를 촉망할 정도로 기대했던 겁니다. 졸업 후에도 킹즈 칼리지 병원에서 알맞은 일자리를 얻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경증의 병리 쪽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던 연구를 하여 당신 친구분께서 말씀하신 신경장애에 대한 논문으로 브루스 핑커톤 상을 받아 메달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도가 양양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그러나 한 가지 작은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성공을 바라는 전문의는 카벤디시 광장지구 거리에 어느 한 곳에서 개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그 어느 곳 할 것 없이 집세와 시설비가 비싼 곳입니다. 더욱이 몇 년 동안 수입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돈도 있어야 했고 그럴싸한 마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저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 10년 정도 저축하면 개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 밖의 일로 개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브레싱턴이라고 하는 사내가 저한테 찾아오게 된 것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눈부신 업적을 남기고 근래 훌륭한 상을 받은 퍼시 트리베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사내는 말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재능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이 사나이의 엉뚱한 질문에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아하, 사람에 따라선 다르겠죠. 어떤 나쁜 습관이라도 있습니까? 술을 좋아하십니까?
아유, 천만의 말씀. 좋습니다. 흡족합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왜 개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난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러자 사나이는 다그쳐 말하는 거였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말고요. 흔히 있는 얘기죠. 머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돈에 대한 문제인 셈이죠. 내가 부르크가에 개업을 하게 도와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난 놀라서 사나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 위해서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죠. 당신이 좋다면 나로서도 좋은 겁니다. 난 2-3천 파운드를 갖고 있지만 그걸 어떤 곳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신께 투자하려고 생각합니다만. 뭐라고요? 난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죠. 내가 집을 빌리고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고 한여의 급료를 지불하는 등 모든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단지 진찰만 하면 되는데 당신의 용돈이나 모든 비용을 내가 내드리도록 하죠. 그리하여 벌어들인 수입의 4분의 3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머진 당신 것이 됩니다. 홈즈씨, 브레싱턴이라고 하는 사내가 나에게 제의해온 기묘한 이야기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가에 대해선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결국 나는 다음 고백의 축제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와 맺은 조건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브레싱턴 자신도 입원 환자로서 옮겨왔습니다. 심장이 나쁜 듯 했으며 언제나 의사가 돌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거실과 침실용으로 2층에 있는 가장 좋은 방을 둘 잡았던 겁니다. 별난 습관을 가진 사내로서 남들과 교제를 피했고 외출하는 일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생활은 불규칙했지만 한 가지만은 매일 변함이 없었죠. 매일 저녁 나절이 되면 같은 시각에 진찰실로 내려와서 장부를 살펴보고 내가 벌어들인 돈 가운데 1기니당 5실링 3패스를 공제한 나머지를 자기 방 금고 속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브레싱턴은 이 투자에 대해 후회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은 처음부터 환자로 들끓었습니다. 수소문과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저의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유명해졌던 겁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요 한두 해 동안에 브레싱턴은 부자가 됐던 겁니다. 홈즈씨, 저의 과거와 브레싱턴의 관계는 이런 거였죠. 한데 이번엔 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브레싱턴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몹시 흥분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로선 당장이라도 창문과 출입문에 더 튼튼한 자물쇠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브레싱턴은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침착성을 잃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창밖을 내다보며 저녁 식사 전에 늘 하던 짧은 산책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브레싱턴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는 어떤 일을 혹은 어떤 자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으면 몹시 화를 내었기 때문에 그 화제는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차츰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 같았으며 다시 습관도 전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 뭐라 말할 수 없는 신경증의 발작을 일으켜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였죠. 이틀 전에 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신인의 주소도 날짜도 없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귀족이 퍼시 트리베리안 선생의 진찰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요 수년 동안 강경증의 발작으로 괴로워하고 있죠. 이 병에 대해서는 트리베리안 선생께서 권위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 15분경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트리베리안 선생께서는 아무쪼록 집에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이 편지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경증의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 병례가 적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튿날 진찰실에서 그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약속 시간에 접수 담당자가 환자를 안내해 왔습니다. 진찰실로 들어온 것은 나이 든 노인으로서 마르고 점잖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러시아 귀족이라고 하는 풍채는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남자를 보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키가 큰 매우 잘생긴 젊은이로서 거무틱틱한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발과 가슴은 헤라클레스처럼 늠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환자를 부축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보기보단 상냥하게 환자를 도와 의자에 앉게 했던 겁니다. 마음대로 들어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약간 혀짧은 소리의 영어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실은 저의 부친입니다. 부친의 건강을 저는 무엇보다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이 효성스러운 아들에게 동정했던 겁니다. 아버님 진찰에 입회하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섭다는 듯한 몸짓을 한 다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입회를 하다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발작하시는 것을 이 눈으로 본다면 저는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저의 신경은 남보다 두드러지게 예민합니다. 허락만 하신다면 아버지가 진찰 받으시는 동안 대합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에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젊은이는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환자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저는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환자는 두드러지게 지적이라고 할 수 없었고 가끔 대답마저도 애매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영어를 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묻는 말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자 쪽을 바라보았더니 의자에 앉은 채 등을 펴고 몹시 멍청하게 경직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문제의 이상한 병이 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환자를 딱하게 여기기도 했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만족마저도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전 환자의 맥박과 체온을 기록했고 근육의 경직 상태와 반사작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선 지금까지의 경험대로 전혀 색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자에게는 알루미아초산염의 흡입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이 약은 아래층의 실험실에 있었기 때문에 환자를 의자에 앉혀놓은 채 그 병을 가지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찾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지만 아마 5분가량 정도. 전 곧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로서 진찰실은 텅 비어 있었고 환자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물론 맨 먼저 대합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빗장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안내하는 접수 담당자는 채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결코 머리가 잘 돌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진찰실에서 벨을 울리면 달려와서 환자를 안내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전혀 사건은 풀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브레싱턴이 산책에서 돌아왔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전 되도록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한데
전 이 러시아 귀족 부자와는 이제 만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나절 전날과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진채실로 들어온 것을 보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젠 갑자기 돌아가 버려서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고 환자가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환자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발작이 끝나면 언제나 멍청해져 발작 전에 일어났던 일은 잊고 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낯선 방에서 잠을 깬 듯하여 당신이 없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가 대합실 앞으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당연히 진찰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몹시 당황했던 것뿐입니다. 그 밖에 달리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진찰실에서 진찰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어젠 중도에 그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난 30분가량 노신사의 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처방전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의 손을 잡고 노신사가 나가는 것을 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브레싱턴이 이 시간엔 언제나 산책하러 간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 귀족 부자가 돌아가고 난 후 이윽고 브레싱턴이 돌아와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곧 소리를 지르며 내려와 미친 듯이 떠들어대면서 진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내 방에 들어간 건 누구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방에 와봐요. 참으로 무례하게 짝이 없는 말투였지만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두려움 때문인지 브레싱턴이 미친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엷은 색깔의 양탄자 위에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브레싱턴은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발자국이 내 것이란 말이야. 분명히 그의 발자국으로서는 너무 큰 것이었고 갓난 자국인 것 같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는 비가 몹시 내렸고 찾아온 사람이라곤 예의 환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동행한 젊은이가 어떤 이유로 내가 노인을 진찰하고 있는 동안에 브레싱턴의 방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손댄 것은 없었고 도둑 맞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발자국이 나타내듯이 브레싱턴의 방에 침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브레싱턴은 팔걸이 의자에 앉아 눈물마저 흘리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짚히는 이야기를 브레싱턴으로부터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브레싱턴의 권유였습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와서 의논 드리는 것이 상책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브레싱턴이 이 사건을 지나치게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여겨지긴 하지만 참으로 기묘한 사건이 돼서 말입니다. 제 마차로 함께 가실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이 기괴한 사건을 곧 해명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떠신지요? 홈즈는 이 긴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홈즈의 마음에 강한 호기심이 머리를 쳐들고 있다는 것을 난 알 수가 있었다. 얼굴 표정은 어느 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두 눈꺼풀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의사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대목에 이르면 파이프에서 짙은 연기가 솟아나오는 것이었다. 방문객의 이야기가 끝나자 홈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모자를 건네주고 자신도 모자를 테이블에서 집어든 다음 트리베리안 의사를 따라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15분가량 지나서 우리는 브루크 거리의 의사의 집 앞에서 내렸다. 그것은 웨스트 엔드의 의사라면 누구나 연상하게 되는 음산한 집이었다. 접수 담당하는 소년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곧 훌륭한 양탄자를 깐 넓은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묘한 일이 일어나서 멈춰서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어버렸다. 2층의 등불이 갑자기 꺼지고 어둠 속에서 쇳소리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권총을 가지고 있어. 한 걸음이라도 다가온다면 쏘겠어. 무슨 짓이오, 브래싱턴 씨? 트리베리안 의사가 소리쳤다. 선생, 당신이었군요. 안도한 듯한 큰 한숨 소리가 들리면서 브래싱턴은 이렇게 말했다. 안돼, 함께 온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그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알았습니다. 간신히 목소리가 납득한 것 같았다. 아무쪼록 올라오십시오.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군 것을 용서하십시오. 소리와 함께 계단의 가스등이 켜졌다. 기괴한 모습의 사나이가 보였다.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그 얼굴 모습에도 초조함이 나타나 있었다. 꽤나 비대한 체구였는데 이전엔 더 비대했던 것 같아 블랙타운드 개처럼 얼굴 살까지 작은 주머니처럼 늘어져 있었다. 안색은 창백했고 엷은 갈색의 머리카락은 몹시 놀란 탓인지 곤두서 있는 것 같았다. 손엔 권총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층계로 올라가자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홈즈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큼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불법 침입에 대해선 트리베리안 선생으로부터 들으셨을 걸로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브래싱턴 씨. 그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당신을 괴롭히려 하는 거죠? 홈즈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이번 환자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대답했다. 예, 참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군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홈즈씨. 그럼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무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나이는 자기 침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 방은 넓어서 쾌적해 보였다. 저걸 좀 보십시오. 침대 옆에 놓여있는 검고 큰 금고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전 말입니다, 홈즈씨.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트리베리안 선생이 말씀하셨겠지만 투자라곤 이게 생전 처음입니다. 그러나 전 은행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전 재산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해하시겠죠? 홈즈는 뭔가를 살피듯 브래싱턴을 응시하고 있다가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것이었다. 나를 속이려 한다면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모든 걸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홈즈는 화가 난다는 듯이 등을 돌렸다. 안녕히 계십시오, 트리베리안 선생. 그렇다면 제 말씀을 들어주시지 않겠단 말입니까? 당황한 목소리로 브래싱턴이 말했다. 진실을 말해달라는 부탁뿐입니다. 1분 후 우리는 한 길로 나와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옥스퍼드 거리를 가로질러 할리 거리를 반쯤 지났을 때 홈즈가 겨우 입을 여는 것이었다. 왓슨, 이런 시시한 일에 동행하게 해서 미안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말이야. 홈즈는 겨우 이 말만을 하는 것이었다. 난 뭐가 뭔지 통 영문을 알 수가 없어. 난 솔직히 말했다. 어쨌든 두 사람의 남자가 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두 사나이가 이 사건에 관계를 갖고 있는 건 확실해.
처음에도 그리고 두 번째도 젊은 남자 쪽이 브레싱턴 방으로 들어간 게 확실해. 그동안 교묘한 수법으로 또 한 사람의 남자가 의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진찰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그럼 강경증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 그 의사한텐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말이야. 강경증이란 꾀병으로 가장 쓰기 쉬운 병이야. 나도 그걸 사용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야말로 우연한 일이지만 두 번 다 브레싱턴은 외출 중이었어. 진찰을 받는데 그런 이상한 시간을 선택했다는 건 분명해. 대합실에 다른 환자가 없을 때를 노린 거야. 한데 우연하게 그 시간이 브레싱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산책과 겹치게 됐던 거야. 그건 그 패거리들이 브레싱턴의 일과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되지. 물론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뭔가를 찾아냈을 거야. 더욱이 자신의 신변이 위태롭다고 여기고 있을 땐 그 눈을 보면 곧 알 수가 있어. 브레싱턴이 그렇게 집념이 강한 적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 그 두 사람이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그걸 밝힐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브레싱턴은 감추고 있는 거야. 내일쯤은 뭔가를 얘기할 마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 난 말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은 할 수도 있지 않겠어? 다시 말해서 강경증의 러시아 귀족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건 모두 트리베리안이 꾸며낸 것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 의사가 브레싱턴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걸? 나로선 그야말로 뛰어난 생각이었다. 그 말을 듣고 홈즈가 흥미로운 듯 웃음을 띠고 있는 것이 가스등 불빛으로 보였다. 이봐, 그걸 제일 먼저 생각했었지. 그러나 곧 의사의 말에는 거짓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아들이라고 한 자가 층계 양탄자에 발자국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것으로 방 안에 나있던 발자국은 볼 필요가 없었지. 그 자의 구두 끝은 뾰족한 브레싱턴의 것과는 달리 모가 나 있었으며 의사의 구두보다 1인치하고 3분의 1이 크다고 한다면 전에도 이 발자국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튼 지금은 그 결정을 내일까지 미루기로 하세. 내일 아침 반드시 부르크가에서 어떤 기별이 올 테니까 말이야. 셜록 홈즈의 예언은 곧 적중했다. 그것도 매우 극적인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7시 반경, 희미하게 아침이 밝아올 때 가운을 입은 홈즈가 내 머리맡에 서 있는 것이었다. 왓슨, 사륜마차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이야? 부르크 거리의 일이지.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나쁜 소식이지만 애매해. 블라인드를 끌어올리면서 홈즈가 말했다. 이걸 봐. 노트를 찢어 연필로 갈겨 쓴 부탁입니다. 곧 와주십시오. PT 라고 돼 있잖아. 그 의사가 이걸 쓸 때 몹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자, 가보도록 하세. 아무튼 급히 부르고 있으니 말이야. 15분가량 지난 후 우리는 의사의 집에 당도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의사는 우리를 맞이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의사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소리를 쳤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브레싱턴이 자살을 했습니다. 홈즈는 휙 하고 휘바람을 부르는 것이었다. 정말입니다. 밤사이 목을 매 죽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가 앞장을 서서 대합실이라 여겨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온 두 분 2층에 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서. 언제 발견하게 됐습니까? 매일 아침 일찍 그 사람은 차 한 잔을 날라다가 마시고 있습니다. 7시경에 하녀가 방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방 한가운데 그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무거운 램프가 걸려있던 못에 밧줄을 메고 어제 보여준 그 금고 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잠시 동안 홈즈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지장이 없으시다면 2층에 올라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트리베리아는 뒤를 따라왔다. 침실로 들어가자 무서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나이 브레싱턴의 절도 없는 체구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한 바가 있다. 그것이 못에 매달려 있었으므로 그 볼품없는 몸매는 더 심해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목은 털이 뽑힌 닭모가지 같이 늘어져 있었고 그래서 더욱 몸매가 부자연스럽게 보였던 것이다. 긴 잠옷밖에 걸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복숭아뼈와 볼품없는 발이 경직되어 잠옷 밖으로 나와 있었다. 시체 옆에는 빠릿빠릿해 보이는 경위가 덜어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내 친구가 들어가자 경위가 말했다. 홈즈씨,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시오, 라노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결말이 되고 말았던 그 일의 자초지종에 대해선 얘기를 들었겠지. 조금 듣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남자는 공포심 때문에 미친 것 같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 깊숙이 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살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은 아침 5시경입니다. 이 남자도 5시경에 목을 맨 것 같습니다. 미리 마음을 먹었던 자살인 것 같습니다. 경직된 상태로 보면 죽은 지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말을 했다. 방 안에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홈즈가 물었다. 세면대에 나사 돌리개와 나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몹시 담배를 피운 것 같습니다. 난로에서 꺼낸 것이지만 시거의 꽁초가 4개 발견됐습니다. 그럼 시거의 파이프는? 없었습니다. 그럼 담배 케이스는? 홈즈는 담배 케이스를 열고 한 개비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거의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었다. 이건 하바나군. 그런데 이 하바나는 도인도 식민지에서 네덜란드인이 수입하고 있는 귀한 거야. 대개 보리지프로 싼 것으로서 다른 것보다 길고 가는 것이지. 홈즈는 피우다 버린 꽁초 4개를 집어들고 호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어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2개는 파이프를 사용했고 다른 2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2개는 그다지 잘 들지 않는 칼로 잘랐고 나머지 2개는 튼튼한 이빨로 자른 거야. 이건 자살이 아니야, 라노군. 계획적인 잔인한 살인이란 말이야. 설마! 경위가 소리를 질렀다. 왜 아니란 말이야? 어째서 목을 매다는 얼빠진 방법으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걸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범인은 어디로 들어왔단 말입니까? 현관으로 들어왔지. 하지만 아침엔 빗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범인이 걸어 잠근 거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 아무튼 조금만 기다리게. 상세히 설명해 줄 테니 말이야. 홈즈는 출입구 쪽으로 가서 자물쇠를 돌리면서 그 나름대로의 조직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안쪽에 꽂아 놓았던 열쇠를 빼들고 그것도 자세히 살피는 것이었다. 다시금 침대, 양탄자, 의자, 난로, 시체, 그리고 목을 맨 밧줄을 차례차례로 살펴본 다음 홈즈는 이제 되었다고 말했다. 나와 경희도 홈즈를 거들어 3사람이 함께 시체의 밧줄을 끊고서 시체를 정중하게 눕힌 다음 시트를 씌웠다. 이 밧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홈즈가 물었다. 여기서 자른 겁니다. 트리베리안이 침대 맡에서 둘둘만
커다란 밧줄 뭉텅이를 꺼내면서 말했다. 저 사람은 화재를 몹시 겁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계단이 불탈 경우 창문으로 피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밧줄을 곁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홈즈는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그래서 범인들은 수고를 덜 수 있었던 거야. 그건 그렇고 사실은 매우 분명해. 오후엔 그 이유마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난로 위에 있는 브레싱턴의 사진을 빌려가겠습니다.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사건의 순서에 대해선 분명해졌습니다. 모두 세 사람의 남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노인, 거기에다 누군지 모르지만 전혀 단서를 남겨놓지 않는 제3의 사나이. 처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귀족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선 이미 그 인상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집 내부에 있는 한 패거리의 안내로 들어왔던 겁니다. 경위, 한마디 조언을 하겠는데 접수 담당하는 소년을 체포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분명히 최근에 여기 와서 일하게 됐다고 하셨죠, 선생. 그런데 그 녀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녀와 요리사가 찾으러 나갔습니다. 트리베리안이 말했다. 홈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녀석은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세 사람은 몰래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노인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젊은 사나이, 그 뒤엔 아직 정체를 모르고 있는 사내가. 홈즈, 뭐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발자국이 겹친 것을 보고 그걸 알게 됐어. 어젯밤에 왔을 때 어느 발자국이 누구 것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었거든. 그리고 범인들은 브레싱턴의 방으로 들어갔어. 침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철사를 사용해서 열쇠를 밀어냈지.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물쇠 속에 긁혀있는 자국으로 알 수 있을 거야. 거기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거야. 방으로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브레싱턴에게 자갈을 물렸어. 그는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공포 때문에 소리도 지를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곳 벽은 두껍기 때문에 설사 비명을 지를 사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 브레싱턴을 잡고서 어떤 종류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 아마도 제재를 어떻게 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일 거야. 이것은 얼마 동안 계속된 것 같아. 이때 그 시가를 피운 셈이지. 범인 가운데 노인은 이 등의자에 앉아서 파이프를 사용하여 시거를 피우고 있었어. 젊은 쪽은 저편에 앉아 장롱에 대고 재를 털고 있었어. 제3의 사나이는 방 안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야. 브레싱턴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그건 분명하지 않아. 결국 브레싱턴을 목매달기로 결정을 받던 거야. 일은 미리 충분히 계획되어 교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도르래를 가지고 온 것이라 여겨져. 저 나사와 나사 돌리개는 도르래를 위에 고정시키기 위한 거였을 거야. 그러나 못을 보고는 당연히 수고를 덜었던 거야. 그들은 일을 마치고 나서 서둘러 도망치게 되었어. 그 후에 공범인 그 접수 담당 소년이 빗장을 걸었던 거지. 우리들 전원은 크게 흥미를 갖고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개요를 듣고 있었다. 홈즈는 매우 미세하고 미묘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리해 갔기 때문에 홈즈가 그것을 설명해 준 후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경위는 곧 그 소년을 수배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홈즈와 나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 베이커 거리로 돌아갔다. 3시까진 돌아오겠어. 식사를 마치자 홈즈는 말했다. 그때 경위와 의사 선생도 여기서 만나기로 돼 있어. 그때까진 이 사건의 상세한 점까지 모두 밝혀주고 싶어. 약속 시간에 두 사람은 도착했지만 홈즈가 나타난 것은
4시 15분 전이었다. 들어올 때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경위. 그 소년을 찾아냈습니다. 잘했어요. 난 나머지 패거리들을 찾아냈지. 그 녀석들을 잡으셨다고요?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적어도 신원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브레싱턴이라고 하는 자는 내가 생각한 대로 경찰과는 얼굴이 익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였어. 진짜 이름은 비들 헤이워드 모파트입니다. 워싱턴 은행에 들어간 강도들! 경위가 소리쳤다. 맞았어. 홈즈가 대답했다. 그럼 브레싱턴이 서튼이 아닌지. 그래요. 이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위가 말했다. 그러나 트리베리안과 나는 당혹한 표정을 짓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홈즈는 말했다. 워싱턴 은행의 대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죠. 일당은 5사람으로서 나머지 한 사람은 카틀라이트라고 했습니다. 수위인 터비는 살해되었고 범인들은 7,000파운드를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이건 1875년의 일입니다. 5사람이 모두 체포되었지만 증거는 결코 분명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브레싱턴, 즉 서튼이라고 하는 자는 강도들 가운데서 가장 악질로서 동료들을 배신했던 겁니다. 그 자의 증언으로 카틀라이트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3사람은 15년형이 언도되었던 겁니다. 형기 만료까지는 아직 몇 년이란 세월이 남아있었지만 3사람은 전날 석방되자마자 배신자를 찾아내어 죽은 동료의 복수를 하게 됐던 겁니다. 2차례 브레싱턴을 덮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복수를 하게 됐던 겁니다. 트리베리안 선생, 더 설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브레싱턴이 그렇게 당황하기 시작한 건 신문에서 그들의 석방을 알게 된 날부터인가 봅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강도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에게 실토하지 않았을까요? 옛 동료들의 끈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그의 비밀은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못된 녀석이었지만 그래도 영국의 법률로 보호를 받고 살아온 셈이죠. 경위, 알겠지만 법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역시 정의는 복수의 칼날을 내리는 것이군요. 이것이 이번 환자와 브루크가의 의사에 관계된 기괴한 사건의 줄거리였다. 그날 밤 이후 3살인자는 경찰의 손에는 걸리지 않았다. 런던 경시청은 불운한 증기선 노라 크라이너 호의 승객 가운데 이 3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배는 몇 년 전에 포르투갈 연안 오폴트 북쪽 10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난파했고 승객 전원이 죽었다. 접수를 담당했던 소년의 재판은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계속되지 못했고 당시 브루크강 사건이라고 일컬어진 이 사건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출판물의 형태로는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기 입원 환자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했던 점이 왜 굳이 범인을 3사람으로 단정 지었을까? 젊은 남자와 노인 이 둘만 있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3사람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제3의 사나이라고 하고 전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뭐 범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있죠.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길.